예,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정연설이었는데요. 특히 오늘은 그 앞에 있었던 두 번의 시정연설에 비해서 조금 더 확실히 경제에 포커스가 더 맞춰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평론가님과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부터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예, 평론가님, 일단은 오늘 시정연설 전반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좀 드시던가요? 네, 그러니까 뭐 정책 기조는 뭐 이제까지 계속 말씀해 오셨던 거 하고 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약간 방점의 차이는 있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분배 7, 성장 3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면 예. 오늘은 분배 6, 성장 4. 성장 쪽으로 예. 조금 그러니까 반보 정도 이동을 하셨다. 반반은 아니고. 예,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이 이제 임금주도 성장이고 이게 ILO 국제노동기구 쪽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포용적 성장은 IMF 쪽 보고서가 그렇죠. 나온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성장의 방점이 더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 내용을 보면 포용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18번 썼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포용적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예. 또 이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혁신 성장 이 말씀도 좀 하셨고요. 글쎄요. 그쪽에 대한 R&D 투자 그렇죠. 확대하는 내용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약간 0점 조절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좀 지난번에 비해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뭐 단어를 안 쓴 건 아니지만 그 네. 단어보다는 확실히 포용적 성장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들렸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분들은 이걸 두 가지를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약간의 방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유념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기류의 어떤 변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이렇게 아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웅덩이론이 새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정책 효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저임금도 이제 급속히 인상을 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주 52시간 제도 이제 뭐 물론 과거 정부에서 다 결정이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속도감 있게 이제 도입을 한 상태고, 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뭐 어찌됐건 일자리 창출 예산도 지금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좀 많이 늘리고 있고,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고, 글쎄. 그런데 그 효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뭐 이 부분은 장하성 실장이 또 그동안 이야기해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 정도면 효과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연말 정도까지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예.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제 쪽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 직접 2%라고 하는 수치를 또 얘기한 것도 사실은 조금 오늘 회자가 좀 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이 경제관념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해요.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을 해보신 적도 없으시고 또 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뤄보신 적도 없으신 그렇죠. 그런 이제 분이시란 말이죠. 변호사 출신이고 하니까 역시 좀 경제 쪽이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해서도 조금 무관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한간의 얘기들이 이제 많이 돌았는데요. 너무 이제 남북 문제만 치중하는 게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굳이 이제 수치도 좀 들어가시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하려고 애를 쓰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2% 의미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내년 성장률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걸 들어보면 올해보다도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말씀 나온 김에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에서 2% 성장 관련된 내용 저희가 좀 그 육성을 준비한 게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고 2%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열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대라고는 사실 우리 잠재 성장률하고 뭐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 성장한다고 갑자기 무슨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2%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낯선 성장률이라는 건 분명해서 그리고 오늘 대통령 말씀 중에 조금 더 방점시킬 수가 있는 게 고착화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굳이 얘기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조금 장기화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전망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국면입니다. 아직은 2%에서도 지금 우리 성장률은 후반대입니다. 그죠? 2.5% 이상 거의 뭐 3.0%에 근접한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이제 대략적인 그 성장률 지표를 보면 2%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왔고 우리도 이제 사실은 고도 성장기를 거쳐서 이제 선진국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할 거다라는 얘기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는 2%대로 뭐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도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요즘의 문제는 주요 선진국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높은 상황. 보기 드문 그런 환경이 벌어지고 있고 일본 이웃 나라 일본도 뭐 나름 고성장률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속에서 우리만 좀 정체되다 보니 이거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을 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뭐 솔직하게 말씀하신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대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추가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건설적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경제 나쁘다고 뭐 백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쁜 거 다 아는데요, 국민들도.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느냐. 사실 이 강론에 대한 국민들의 사실 관심과 기대가 거기에 있는 건데 사실 그동안에 정부가 보였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쩌면은 좀 장기적이고 뭔가 비전을 이렇게 제시한다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급급한 불을 끄는데 치우친 그런 것들이 많아서요. 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대놓고 2% 얘기, 저성장 얘기, 물론 뭐 가능성이라고 이제 단서를 달긴 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어쩌면 지금까지 오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에도 좀 뭔가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현실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정책 당국은 냉엄하게 좀 인식을 하고 그 위에서 이제 정책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뭐 이런 그 현실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과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자꾸 부인하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대증요법을 이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발에 이제 오줌 누기 식의 그렇죠. 미봉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아파트 가격을 이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DTI 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풀어주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이런 식으로 정책을 이제 펼치거나 이제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는 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고통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을 이제 확대를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할 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라는 말씀을 함께 하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종우 평론가는 좀 말씀을 하고 있는 중간에요. 이 경기 진단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잠시 후에 가톨릭대 양준석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우리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평론가님 보시기에 우리 경제에서 지금 뭐
안 좋다라고 좀 더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다 안 좋다고 하지만은 특히 좀 눈여겨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의 몰락이 가장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의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면서 우리 이제 사양 산업 쪽에서 뭐 일자리가 좀 줄어든다든지 그런 뭐 일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은 뭐 늘상 이루어져 온 그 일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거.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거리를 다니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폐업하고 있는 상가 지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네.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그 IMF 구제금융 그 당시만큼은 아니에요. 그 당시만큼은 아닌데 그 거기 한 절반 수준 정도. 는 뭐 상가 폐업 이런 것들이 좀 나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그런데 초입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고통을 이제 최소화시키거나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그러니까 성장률은 저하되고 일자리는 더 줄고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고통 중에서도 뭐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는 말을 전문가들이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그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생 경제 상황은 수출 경제 말고요. 민생 경제 상황은 제가 보기엔 거의 위기 상황으로 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위기 그 징후군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 이미 초입 단계에 들어선 건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이 명백해 보이는 것을 부인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였다고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뭐 말은 소득 주도 경제에서 포용의 경제로 넘어갔지만은 그렇지만은 너무 지금 예산을 본다면은 뭐 혁신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요 측면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나 그런 좀 염려가 들고 뭐 좋은 포인트도 몇 가지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좀 아직까지도 좀 옛날에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좀 실효성이 염려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계속 좀 유지하는 면이 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염려되는 점도 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경제 정책에서 뭐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밝혔다라는 평가들이 나와서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걱정되는 바인데요. 작년에도 13%를 일자리 창출 정책을 13% 늘렸고 금년에는 또 내년에는 또 22%를 늘린다고 얘기해서 23조 5천억을 쓴다고 하는데 이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번에 금년 초에는 일자리가 30만 자리를 늘린다는 예측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게 9만 명 차원으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본다면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5천만 원까지 뭐 보존해 주겠다. 중소기업들한테 청년을 고용하면은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그렇게 성공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들의 문제가 뭔지를 좀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여기서 더 늘린다는 것은 그거는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네요. 거기에 반면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EITC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특히 좀 효력이 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런 EITC 같은 게 이번에 좀 확장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유효성이 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의 좀 예산을 많이 늘리는 점에서는 좀 걱정되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그 옳은 방향인 것 같지만은 그 예산에 있는 그 금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 지출의 효력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효력에 대해서는 진짜 좀 더 신중히 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 그 공급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 소득 주도 정책, 성장 정책이 지금 포용의 정책이 됐지만은 그리고 뭐 그런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뭐 나무랄 것도 없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그 공급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그 예산이 좀 아직까지는 좀 너무나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혁신 정책을 얘기하면서 R&D 정책 그리고 청소년 창업 정책을 언급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혁신 정책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러면은 R&D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경제가 노동시장 경직성이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득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 이렇게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성, 그 구조조정 때문에 노동자들이 해고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궁지에 몰리지 않게 정부가 사회적 보호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먹고 살 수 있게 그리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을 지원하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사회적 보호망이나 어떤 그 기본 소득의 그 궁극적인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좀 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은 그 기본 소득 그런 이런 그 복지금 이런 것들을 강화해 준다는 언급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런 것을 어떻게 구조 조정을 도와주느냐, 어떻게 이 R&D가 그 실제 상업화되는 것을 도와주느냐. 거기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이런 것도 거의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요 차원에서의 정책은 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공급 차원의 정책은 아직도 좀 예산 차원에서든지 정책 차원에서든지 좀 미비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가톨릭대학교 양준석 교수님이었고요. 계속해서 이평론가님과 얘기를 좀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결국 경제 이 사령탑들의 경질론이 자꾸 이제 많이 나오네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가 이제 거의 최근에 전면 부인하다가 약간 좀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는 대통령이 아직 결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심만 지금 남겨둔 상태다라는 얘기로도 좀 읽혀요. 사실은 이 경제 사령탑에 대한 이제 경질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실기를 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가느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포용적 성장으로 약간 방점을 옮기셨다면 그거를 가장 잘 해낼 만한 그렇죠. 사람을 네. 이제 찾아야 이제 그렇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그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서 그 새로운 기준이라고 보고 그 기준에 과연 누가 더 합치하냐라고 봤을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도면 큰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데 아마 이제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이제까지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그렇죠.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예, 김동연 맞습니다. 경제부총리도 이제 교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을 좀 과도하게 밀어붙인 정책 책임자 역시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조치를 좀 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 이번 정부에서는요. 특히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현실이라면 내각적으로 힘을 좀 더 실어줄 게 아니라면 청와대 참모들을 잘 뽑아야 한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